자, 교재 15페이지 보세요. 이게 무슨 반도예요, 이거? 발판 반도.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무슨 아시아야, 이거? 소아시아. 그렇죠. 그리고 이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불러요? 에게해라고 부르죠? 네, 이 에게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문명, 미노타우루스, 크레타성, 크레타 문명이죠? 자, 그런데 그 크레타 문명은 아테네 왕자였던 테세우스에 의해서 파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미케네라는 빨리 와. 미케네라는 도시가 자, 요거 가져가. 정민 요거 가져가. 미케네라는 도시가 이제 이 에게 문명을 이끌어 가는데 이 미케네 문명의 도전장을 내민 소아시아의 조그만 도시가 트로이였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케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리스 연합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를 무찔렀죠. 목마를 이용해서. 자, 그렇게 해서 트로이 문명이 파괴되고 한동안 미케네가 에게해에서 패권을 장악했다가 자, 글을 이제 쓰지 않는 도리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발칸반도에 있던 그리스 문화를 다 파괴해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이들은 문자로 뭔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8세기 400년이 정도 지나가지고 자, 도리아인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흡수돼서 같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네, 요 이 발칸반도 지역에 조그만 도시 국가들 뭐라고 불렀죠? 네, 폴리스라고 부르는 도시 국가들이 한 천여 개가 여기 많이 생기게 됐죠. 자, 이 폴리스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인들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농촌이랑 도심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대체로 어떻게 구성돼 있었어요? 그 산 위에 신전이 있었죠.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산 아래 광장이 있었죠. 뭐라고 불렀죠? 아고라. 네. 아크로폴리스는 산 위에 있으면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군사 기능도 하기도 했죠. 그쵸? 그 성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헬렌의 후손이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죠. 그쵸? 그리고 그 이들이 쓰는 그 언어를 뭐 헬라어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고 자기들 그리스 세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좀 아래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다면 그 반대가 되는 저 동양에 있는 좀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판단하고 그들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뜻하는 언어가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어요. 모두 알아두세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바르바로이. 자, 우리 저번에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개를 봤어요. 어디랑 어디 봤죠? 그렇죠.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봤죠. 자, 두 폴리스는, 같은 폴리스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네, 먼저 아테네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있었죠. 네. 자, 뭐,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시민들 중에서도 여자 빼고 남자 시민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을 했죠. 그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사실은 왕이 다스리고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일반적인 정치 시스템인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만큼은 나라 중요한 일들을 남자 시민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었죠. 그 아테네 민주주의가 차츰차츰 발전을 하죠. 그래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 같은 것들이 실시되기도 했었죠. 자, 반면에 스파르타는 아테네랑 좀 달랐죠. 그쵸.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과 여러 귀족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갔는데 그 두 명의 왕과 귀족들이 대부분 이제 시민이었어요. 근데 시민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밖에 안 됐었어요. 스파르타에서 시민은 전체 인구의 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시민들은 과거 그 미케네 문명을 파괴했던 도리아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자, 이 소수의 시민들은 그 스파르타 옆에 있는 메세니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메세니아라는 지역을 강제로 무력으로 지배한 다음에 자, 거기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소수의 시민, 6%밖에 안 되는 스파르타의 시민은 자,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죠? 자,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쵸. 약한 애들은 장애가 있거나 약한 애들은 절벽에서 그냥 던져버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절벽 아래는 늑대들이 있어가지고 그 늑대들이 버림받은 아기들을 잡아먹거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서 괜찮다고 판단된 애들은 7살이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7살 때부터 20살까지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들이 훈련받았던 그 학교, 뭐라고 불렀죠? 아고게라고 불렀죠. 자, 여기서 20살까지 훈련을 받는데 아침, 점심은 안 주고 저녁만 준다 그랬어. 그럼 배고프겠죠? 자, 배고프면은 먹을 거 알아서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구했다 그랬죠? 그쵸. 얘네들이 노예로 만들었던 옆에 메세니아라는 그 도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노예들 있죠? 그 노예들 대상으로 인간 사냥을 시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훈련도 하고 얘네들 걸 뺏어가지고 먹을 것도 그렇죠. 인생의 실전이죠. 그렇게 먹고 살았던 스파르타. 자, 그런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이제 폴리스를 봤는데 이 그리스 세계의 강력한 예, 주변 나머지 그 세력들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냈던 강력한 병사 중장 보병이라고 불렀죠. 자, 앞에 중장은 왜 중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무게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의 중장 보병들은 후구, 창, 청동 방패, 정강이 보호대, 갑옷까지 해서 33kg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차고 전투에 나갔다 그랬죠. 그리스는 평야가 많이 없고 다 산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막 뛰어다닐 일이 많이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 잘 싸우려면 무기만 단단하면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장을 호플라라고 부르고 이렇게 무장한 중장 부병들을 호플라티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이들은 각계 격파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뭉쳐가지고 적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자, 사각형 모양의 진을 짜가지고 적이랑 싸웠는데, 자, 이런 진영을 밀집 방진이라고 불렀죠. 방은 사각형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걸 그리스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네, 팔랑크스. 적이 오면은 방패로 적을 확 밀어내요. 그럼 적이 하고 밀어나겠죠. 이때 뒤에 있던 부대가 긴 창으로 적을 찌르는 거예요. 혹은 적이 좀 접근해 온다. 적을 맞출 정도 거리가 된다. 그럼 창을 어떻게 해요? 투창하는 거죠. 그럼 무기가 없는데요. 그럼 뭘로 싸워요? 그쵸. 여기 허리춤에 끼고 있던 칼 같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들이 쳐주거나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쭉 봤는데, 자, 보세요.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리스 세계를 보다가, 자, 여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로 우리 저 거대한, 자, 기억나요?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 시조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너 이란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저 이란의 먼 조상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예, 이 페르시아는, 네,
여기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라를 만든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 두 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중동이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집트까지 장악을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중동 아시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소아시아 넘어서 발칸반도 일부도 장악을 했죠. 유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를 이제 만든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렇게 넓은 나라를 여러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 한 사람이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방금 봤던 그리스의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여기 발칸반도에 있던 산골짜기에 있던 조그만 폴리스였죠. 사이즈 비교해보면 어때요? 겁나 작고 상대가 안 되죠? 자, 근데 이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그리스 세계가 호시탐 이제 좀 탐이 났던 거예요. 얘네가 여기 지역은 뭐랄까 이렇게 넓지 않지만 뭐 무역이라든지 뭐 그리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여기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특히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였던 다리우스 1세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네, 다리우스 1세는 자, 언제 한번 요 발칸반도 지역을 한번 내가 차지해야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요때 한번 기회가 오게 돼요, 다리우스한테. 자, 여기 선생님 봐봐. 요 발칸반도 지역에 있던 여러 폴리스들이 배를 타고 여기 흑해랑 지중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많이 했다 그랬죠, 예전부터. 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소아시아 요 주변에 자기들이 물건 같은 것들도 저장하고 그리고 뭐 상거래 같은 것들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놓고 여기다 조그만 도시들을 많이 건설해 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식민 도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여기 여러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 제우스가 사랑했던 이오라는 여인 기억나죠? 그 이오가 이제 이오랑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다가 이오가 헤라가 갑자기 덮치니까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죠. 그래서 막 그 이오가 그 암소로 된 걸 헤라가 알고 쇠파리를 붙여가지고 이오를 막 괴롭혔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오가 그 쇠파리를 쫓아내려고 이 바다 저 바다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헤엄쳐가지고. 그래서 요 발칸반도 요 왼쪽에 이오가 왔다 갔다 했던 바다를 이오니아 해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오니아 사람들이 여기다가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요 소아시아 일대를 이오니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요 이오니아 요 지역은 그리스랑 무역도 하고 그리스 사람들도 여기 많이 건너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랑 당연히 친했겠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여기를 꿀꺽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차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기네 영토가 됐으니까 여기 이오니아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이오니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큰 도시를 공격해서 여기 있던 도시를 다 파괴하고 왕이 임시로 살던 궁전 이런 것도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요 이오니아 비롯해서 그리스 지역에 한번 손을 봐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오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오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기 지금 15페이지 지도 보시면은 여기 뒤지도록 할게요. 19페이지 지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테네 있죠? 아테네라는 폴리스랑 여기 또 이 섬이거든요?
요 섬에 에레트리아, 네, 에레트리아라는 또 조그만 폴리스가 있었어요. 자, 여기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오니아라고 했다 그랬죠? 요 이오니아 지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페르시아 군대가 막 이걸 진압하러 오니까 페르시아 아까 군주 누구라 그랬죠? 다리우스 1세라 그랬죠? 다리우스 1세가 이걸 진압하러 오니까 이들은 그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 막아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 아테네랑 에레트리아가 나서서 이거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자,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자, 안 그래도 여기가 좀 발칸반도 그리스 세계가 탐났다 그랬죠? 자, 근데 이오니아 반란 일으켰을 때 에레트리아, 아테네 같은 폴리스가 이걸 도와주러 왔단 말이에요. 니네 감히 우리한테 반란 일으킨 사람을 도와준다고? 다리우스 1세도 여기 쳐들어갈 명분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마침내 그리스 세계로 본격적으로 침략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자, 전쟁은 짧게 보면은 한 23년, 길게 보면은 그 이전에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449년, 50년으로 보기도 해요. 자, 우리 그리스 세계 하면 서양이죠, 서양. 자, 페르시아 하면 지금 아시아가 주 영토니까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동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인류 역사상 서양과 동양의 최초의 네,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자, 먼저 다리우스 1세가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자, 이렇게, 네, 그리스 세계를 쳐들어와요. 되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처음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요 바다를 통해서 해군을 이끌고 오다가, 요 아토스 곧이라는 곳에서, 곧이 뭐예요, 곧? 자, 만이 뭐죠, 만? 만은 이렇게 육지로 푹 들어간 곳이죠. 거길 만이라고 하죠. 곧은 반대예요. 튀어나온 곳이에요, 바다는. 네. 만은 푹 들어간 지형이고, 곧은 뭐라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지형이라. 이 아토스 곧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페르시아 해군들이 이때 다 대부분 침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이끌고 왔던 그 해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3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자,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어떻게 쓸까요? 입이 떡 벌어졌겠죠? 자, 그래도 놀란 상황에서 다리우스 1세가 한 번 지금 폭풍우 때문에 물러났지만 두 번은 물러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아테네와 그리고 에레트리아, 스파르타 여기 있던 여러 폴리스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 페르시아에서는 상대방에게 항복을 권할 때 흙과 물을 바치라고 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흙과 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쵸. 영토와 강 이런 것들이겠죠. 자, 흙을 이 당시 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죠? Earth and Water. 어. 자, 어? 그러니까 지구를 이 당시 때 이제 흙이라고 이제 쓰기도 했는데 아무튼 흙과 물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당시 대부분 폴리스들이 너무 적군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사신한테 흙과 물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배울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흙과 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자, 아테네는 페르시아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죽이긴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어?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근데 우물에 던지기 전에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무슨 주의?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사신을 죽일 건지 아니면 돌려보낼 건지를 아테네 시민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된 방식은 처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사신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쵸. 자, 너희 흙을 원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저 구덩이 들어가서 흙 많이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사신들을 자, 저 깊은 흙 구덩이 안에다가 다 빠뜨려서 죽여버린다. 그쵸. 생매장을 시킨 거죠. 자, 그럼 스파르타는? 그냥 죽여요. 그쵸. 스파르타는 이 왕과 귀족들이 이제 페르시아 사신들이 왔을 때, 자, 이 사신들을 똘똘 묶어가지고 우물에다가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물에 빠뜨려서 이 페르시아 사신들을 모두 죽여버렸죠. 자,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리우스 1세가 안 되겠네. 자,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로도스 섬, 뭐 그 밖에 여러 섬들을 장악하고 여기 낙소스 섬도 장악한 다음에 아테네를 치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테네를 치기 전에 먼저 이오니아 반란을 도와줬던 에레트리아라는 폴리스가 있었다 그랬죠. 이 에레트리아를 먼저 공격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완전히 여기를 그리고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다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에레트리아 손을 봤으니까 다음에 어디 차례예요? 아래에 있는 아테네 차례죠. 자, 이제 아테네로 군대를 몰고 내려오는데 보세요. 요 아테네와 에레트리아 사이에 우리 이름도 들어봤을 때 유명한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네. 마라톤 평원이라는 넓은 평원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에레트리아를 무찌르고 온단 말이에요. 뭐 일설에 의하면 100만 명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 뻥이고 실제로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 도착한 군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5만 명, 또 3만, 2만 5천 명이었다. 몇 명? 네, 2만 5천 명. 누가 맞춘 것 같은데? 천재 아닌가? 자, 그래서 2만 5천 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왔고 당시 아테네 군대는 한 1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1만 대 2만 5천의 싸움인데 자, 아무리 그래도 페르시아 군대가 숫자도 많고 이거 숫자서 아테네가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웠겠죠. 그래서 이때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사람을 보내요. 자, 사람을 보내는데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하니까 인터넷도 없으니까 이때 스파르타로 보냈던 사람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 자,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의 거리가 246km예요. 몇 킬로? 이틀 만에 뛰어갔어요. 246km를 몇 킬로 뛰어갔다고, 며칠 만에 뛰어갔다고요? 이틀 만에 뛰어갔다. 그쵸? 자,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123km를 뛰어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스파르타에 가서 우리 지금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도와주세요 했어요. 페르시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네들 모시는 신들을 지금 섬기는 축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축제 기간에는 군대를 내보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 대답은 거절. 네. 자, 보세요. 같은 그리스 세계라고는 해도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파르타가 선뜻 도와주러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뭐 축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들 신들 기리는 축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스파르타가 군대를 지원병을 안 보내줬단 말이야. 자, 페이디피데스는 그날로 바로 아테네로 돌아갔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결국 지원 없이 스파르타 군대랑, 페르시아의 군대랑 맞붙어 싸우게 됐는데, 와, 나 넘어지면 안 돼. 사람은 매치 동작을 알지. 자,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영웅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죠? 자, 아테네에는 밀티아데스라는 영웅이 있었어요. 아테네 영웅 누구라고요? 네, 밀티아데스. 자, 2만 5천에 달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상륙을 했어요. 마라톤 평원에.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 군대를 공격하러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 군대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 군대의 밀티아데스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가운데를 얇게 만들었어요. 자, 가운데 한 2,000명 정도를 배치를 하고 양쪽 날개는 좀 비교적 어때요? 두껍죠? 자, 이렇게 일자진을 짰는데 가운데를 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랑 평원에서 붙은 거예요. 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가운데 2,00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페르시아 군대한테. 많이 죽고 밀려났겠죠? 뒤에서 자, 밀려났을 때, 그쵸? 양쪽 날개가, 그쵸? 감싸가지고 돌출된 페르시아 군대의 제일 정예면서 선봉 부대를 싸먹은 거예요. 네. 자, 이 날개를 뜻하는 한자가 익이죠, 익. 날개 익자 들어봤어요? 양쪽의 날개라고 해서 양익 포위 전술이라고 그래요. 무슨 포위 전술? 네, 요렇게 해서 숫자는 적었지만 이 아테네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다리우스는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안타깝게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죠. 자, 돌아간 다음에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어떻게 그리스에게 보복할까 하고 이제 다시 군대를 키웠는데, 자, 군대를 한창 준비하던 중에, 우리 아까 페르시아가 여기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디도 장악했다 그랬죠?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도 장악했다 그랬죠? 기억나요? 근데 요 이집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에 대해서. 일단 땅이 넓기도 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 타면 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형식적으로 복종하고 있던 나라들이 저 별거 아니네.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집트를 반란 일어난 걸 진압하러 갔다가 진압을 성공하고 돌아와요. 자,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를 쳐야겠다 그랬는데 병이 걸려서 65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다리우스 1세가 죽고 나서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던 크세르 크세스 1세. 자, 이 크세르 크세스가 왕이 됐어요. 이 크세르 크세스는 아버지가 못다한 아버지의 어떤 그리스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을 이제 다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말 작정을 하고 진짜 많은 군대, 25만 정도 군대를 이끌고 자, 그리스 지역으로 와요. 자, 근데 그리스 지역으로 오는데 자기들이 차지했던 발칸반도 땅 일부를 지나가지고 자,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자, 여기 이 발칸반도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려면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됐어요. 자, 여기는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바다로 막혀 있는 그 통과하려면 15m밖에 안 되는 폭의 되게 좁은 협곡이었어요. 좁은 계곡을 협곡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 협곡 이름이 테르모필레였어요. 테르모필라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테르모필레. 여기 가보면 온천이 많거든요. 네.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도 있고 온천이 많은 지역인데 되게 좁은 그 골짜기의 협곡에 이제 페르시아 군대들이 당도했어요. 자,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육군이 제일 강하다고 소문난 폴리스는 어디?
스파르타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파르타 당시 왕이 레오니다스라는 왕이었어요. 누구? 레오니다스. 레오니다스가 자,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가 막 오는데 25만 명이나 오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난처했겠죠. 그래서 이걸 싸워야 돼, 항복해야 돼. 자, 막 말이 많았는데 당시 이 델포이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어요. 자, 델포이 가서 신탁을 받았더니 델포이 신전 델포이 옆에는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 들어봤어요? 태양신 아폴론을 모시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론 신의 여사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폴론이 봐봐. 아폴론이 왕뱀 피톤, 그 사악한 피톤을 죽였죠, 활 쏴가지고. 자, 근데 피톤의 아내였던 여자뱀이 있었죠. 그 여자뱀을 피티아라고 불렀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피티아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폴론이 자기가 신탁을 내리면은 자기 신탁을 해석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여사제로서 아폴론 신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피티아들이 이제 요 그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사제 역할을 했는데 보통 아폴론 신의 신탁을 이 여사제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빙의 어떻게 빙의할까요? 때림을 맞아요. 하고 스트레스. 기도하고 구슬해서 자서. 자석도. 호로. 마약을 한다. 자, 요 아폴론 신전에 그 주변에 황산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뭐가 나온다고? 진짜 마약. 황산가스. 자, 황산가스를 많이 들이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요. 환각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마약이야. 진짜 마약. 자, 그 여사제 피티아가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막 아무 말이나 짓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여사제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걸 받아 적는 거예요. 이게 신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탁의 당시 레오니다스가 받은 신탁의 내용은 자, 페르세우스의 후손이 쳐들어와서 라케다이몬의 땅을 다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자, 페르세우스의 후손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그 메두사 머리 들고 다녔던 페르세우스의 후손하면 페르세우스. 페르시아겠죠, 페르시아. 자, 실제로 페르세우스가 페르시아의 어떤 이제 원초적인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아무튼 있는데, 자, 라케다이몬은 그럼 누굴까요? 스파르타의 먼 시조가 라케다이몬. 그리고 라케다이몬의 왕비가 스파르타였거든요. 그래서 왕비 이름을 따가지고 이 폴리스가 스파르타가 된 건데, 아무튼 페르세우스의 후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라케다이몬,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다 무너뜨린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의 왕 죽을 거다 이런 신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오니다스가 이 얘기를 듣고 아 나는 이제 죽겠구나. 자 어차피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어떻게 하자? 싸우다. 그렇죠. 싸우다 죽자.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자 이제 스파르타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테르모필라이에서 페르시아 군대랑 맞서 싸우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스파르타 왕과 스파르타에서 선택받은 강력한 용사 왕의 근위대 몇 명? 6명? 25만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몇 명이었을까요? 3만 명. 몇 명? 3만 명. 3천 또 3만. 8,500. 주어? 300명이죠. 얘가 경매. 아니, 난 빼앗겨야 자 그리고 뭐 헤일로타이 노예로 구성된 900명 그 밖에 저기 뭐야 그 중간 신분도 한 1000명 해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 뭐 테베라든지 연합군 동원해가지고 한 5천에서 7천 명 정도 되는 군대가 요 테르모필라이로 가요. 자, 한 7천 대 25만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테르모필라이 그 계곡이 폭이 15m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스파르타 군대가 이제 막고 선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영화 장면이라서 원래 빨간 망토 두른 거는 다 이거 영화적인 허구예요. 빨간 망토는 안 두르고, 자, 이렇게 이 방패를 동원해가지고 15m 되는 곳을 막고,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길 기다려요.
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딱 달려들어왔을 때 방패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방패로 한번 탁 밀어쳐요. 근데 근데 이때 누구는 세게 밀고 누구는 약하게 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똑같은 힘으로 밀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유래했다고 하기도 해요. 어. 네. 자, 뭔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한 게 아니라 같은 힘으로 적을 이렇게 밀어낸다. 평등을 얘기하죠, 민주주의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이걸 이제 부닥쳤을 때 밀어내고 뒤에 있는 창 부대가 어떻게 했다고 창으로 푹 적을 찔렀다 그랬죠. 자, 만만하게 봤는데 많은 군대가 동원돼도 자,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한 그리스 군대를 페르시아 군대가 뚫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자,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 군대는 중장보병이었죠. 자,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이런 경보병이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방어력이 좀 좋아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이죠? 따로 뭐 갑옷이나 이런 걸 입질 않았죠. 네, 자, 지금 손에 든 건 창인데 창도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실해 보이죠? 네, 그래서 성장이 자, 그리고 왼팔에 뭘 차고 있어요, 지금? 팔찌. 그쵸? 활을 여기 지금 한 팔에 끼고 있죠? 이 페르시아 군대의 주력 무기는 페르시아가 보통 그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평야지대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적을 활로 공격하는 이들이 대부분 궁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접전에서 막 중장보병이랑 막 싸우기에는 적합한 부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들은 이제 먼 곳에서 적을 활로 쏴가지고 막 거의 빈사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가가지고 적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경보병들이었는데 아무튼 이 부대가 중장보병한테 부딪혔으니까 승패는 보나마나 이들한테 불리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막 결국은 그쵸. 결국은 그 방패벽을 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3일 동안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차에 자, 이 여기 옆은 산이고 옆은 바다인데 한쪽은 바다인데 이 산 뒷길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펄랑크스의 치명적인 약점. 앞은 세죠. 뒤에가 풀려요. 그쵸. 근데 옆이랑 뒤는 어떨까요? 약하겠죠. 근데 옆은 계곡이 막아줬는데 뒤는 막을 곳이 없죠.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에피알테스라는 사람, 스파르타 사람인데 배신자죠. 이 에피알테스가 페르시아 왕한테 저 지름길을 달려있는 그쵸. 테르모필라의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 사냥, 염소라고도 해요. 염소가 다니는 그 산의 뒷길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 뒷길로 쪼르르 돌아가요. 자,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대가 양쪽에서 적을 맞이하게 됐어. 레오니다스는 적이 뒤로 돌아오는 걸 알았지만, 자, 넓은 곳으로 섣불리 이동했다가 여길 뺏기면은 더 쉽게 전멸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 군대를 다 이제 자기네 폴리스로 도망가게 하고 300명이 여기 남아가지고 그 많은 페르시아 군대랑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모두 곳인데. 전사하게 된다. 자, 이게 테르모필라의 전투예요. 예. 그래서 이 에피알테스는 두고두고 그리스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때부터 그리스에서 악몽을 뜻하는 단어가 에피알테스가 됐다 그래요. 그리스어로 악몽이 뭐라고요? 에피알테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파르타의 300 군대는 무너졌어요. 자, 다시 앞에 지도로 가서 자, 이제 거칠 것이 없어져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스파르타 군대 주력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테네를 손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아테네를 쳐들어갔는데 당시 아테네에서는
아까 우리 마라톤 전투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은 밀티아데스라고 했죠? 아테네 당시에는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람도 명장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델포이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어요. 근데 신탁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나무 성벽에 들어가면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성벽? 나무 성벽이 어디지? 자, 이게 그래서 막 논란이 많았어요. 나무로 성을 쌓아야 될까?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했는데 테미스토클레스 머리 위에 전구가 불이 딱 켜졌죠. 자, 어디로 들어가는 얘기를 할까요, 이게? 숲? 아크로폴리스도 나무. 그쵸. 맞아요. 자, 이 나무 성벽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배였죠, 배. 자, 자, 그래서 아테네를 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아테네 요 그 앞바다에 있는 살라미스라는 조그만 섬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기다렸죠. 페르시아는 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쳐들어왔는데 이 당시 그리스의 배는 아니,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자, 요런 배였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좀 그림이 작긴 한데 이 지금 노가 1층, 2층, 3층이거든요. 자, 3단 노선이에요. 예. 엄청 빠르게. 3LS라고 해가지고 노가 1층, 2층, 3층, 3단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3층에서 노를 동시에 접으면 배가 느리게 갈까요? 빠르게 갈까요? 빠르게 가겠죠? 그리고 요 앞에 요 충각인데 요 충각이라고 하는 건 청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옆에서 이제 적의 배를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반면에 페르시아의 배는 정말 광고가 끝도 없이 나와요. 자, 페르시아의 배는 충각도 나무로 만들었고, 자, 단도 지금 1단이란 말이에요. 혹은 2단 배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단수가 이제 이렇게 높지가 않은 배여서, 이 속도가 그리스 배에 비하면 어땠을까요? 느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이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배의 길이도 훨씬 그리스의 배보다 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느리고, 이게 방향 전환이나 움직이기도 더 힘들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저거. 자, 당시 피셀크세스가 이제 또 항복하라는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몰래 이 크세르크세스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 보냈을까요? 적의 왕한테. 애들을 이제 뭐 짜자. 내가 몰래 배신해서 아테네 등에다 비수를 꽂을 테니까 요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오세요.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면 내가 이제 아테네 배를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신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였죠? 속임수 거짓말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배들이 테미스토클레스의 거짓 편지를 믿고 이 좁은 해협으로 무리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들어오다가 자, 지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위에서 온 아테네의 배와 여기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배의 양쪽에서 또 포위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배가 여기서 그쵸 괴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리하게 이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다가 배가 무려 1200척이었다 그래요. 자, 아테네 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하면 된 400척이 안 됐고 근데 이 배들이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또 여기 자기들끼리 부닥치는 바람에 여기서 또 침몰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살라미스 섬 앞에서 이루어진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자, 이렇게 작은 고추가 맵죠? 여러 번의 전투에서 그리스가 모두 승리하면서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를 포기하고 마침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이 그리스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폴리스는 어떤 폴리스였어요? 스파르타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쵸,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아테네가 또 큰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아테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뭔가, 아테네를 버리고 살라미스로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때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를 와가지고 다 불을 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아테네는 말 그대로 진짜 잿더미가 됐어요. 아테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쳐들어온 군대가 계속 해군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해군을 맞서 싸울 상대를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거는 어느 폴리스밖에 없었을까요?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이고 아테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해군을 계속 막아내는데 자, 지금 아테네가 불탔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 이 싸울 비용이나 군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주변 그리스 연합 저기 함대한테 저 스파르타나 이런 주변 폴리스들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아테네의 활약으로 페르시아 해군들을 무찌르게 되고 페르시아는 마침내 이제 이 그리스 세계를 잠시나마 포기하게 되는데 아테네는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페르시아를 무찔렀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졌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세계가 뭉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게 됐을 때 이 아테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걸 이제 막아내게 되는데 많은 폴리스들이 아테네에게 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친 금을 아테네가 이 델로스라는 조그만 섬에다가 보관을 해요. 이 델로스 섬은 어떤 곳이냐면 너희 그 바람둥이 제우스 있죠? 이, 자, 제우스가 레토라는 여신이랑 또 사랑을 나누죠. 자, 그래서 레토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레토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제우스 부인이 누구였어요? 자, 헤라가 바람 핀 것도 화가 나는데 레토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땅 중에서 태양이 비추는 어느 땅 중에서 이 레토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땅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레토가 어디서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우스가 레토를 만나기 전에 아스테리아라는 여신을 먼저 사랑을 했거든요. 이 아스테리아는 레토의 언니였어요. 근데 아스테리아는 끝까지 제우스랑 사랑을 안 나눴어요. 제우스 싫어. 자, 그래서 제우스를 피해서 도망쳐 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암초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돌덩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돌덩어리가 된 다음에 이 에게해 어디에도 정착을 못하고 막 여기저기 떠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아스테리아가 자기 여동생이 지금 애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곤란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 자기 여동생이 애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대신에 조건을 제시하죠. 자기는 지금 떠돌아다니는 암초인데 자기가 어딘가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토가 그 섬으로 변한 아스테리아가 그 이제 섬으로 변한 아스테리아가 있는 곳에서 애를 낳게 되는데 제우스가 그 섬을 정착을 시켜줘요. 자, 아래다 쇠사슬 같은 것들 연결해가지고. 그 섬이 무슨 섬이다? 델로스 섬이다. 자, 이 아테네는 여러 그리스 연합 세력으로부터 받은 금을 다 이 델로스에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강력한 해군력을 이 델로스에 있는 금을 통해서 유지했는데 이 델로스 섬을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연합을 무슨 동맹이라고 부른다? 델로스 동맹이라고. 자, 근데 문제는 아테네가 페르시아 좀 물리쳤다고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을 육성하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주변 폴리스들에게 속된 말로 이제 삥을 뜯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명목으로 우리 페르시아 막을 텐데 해군이 더 필요하니까 금 내놔, 뭐 내놔, 뭐 내놔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자, 당시 이 그리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리스 정치가는 페리클레스였어요. 누구? 페리클레스. 자, 그 여러 폴리스들로부터 막대한 금과 여러 가지 뭐 물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는데 페리클레스는 그 많이 들어온 돈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제대하거나 은퇴한 군인들 혹은 지금 복무 중인 군인들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자, 무슨 제? 수당제. 그리고 뭐 은퇴를 했건 아니면 다쳐서 은퇴를 했건 아니면 진짜 현역 복무 중이던 그런 군인들한테 수당을 주고 나서 그 군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자, 당시 그리스에선 정치에 참여하려면 시민들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뭐에 참여해야 됐다? 민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민회에 군인들도 참여를 시키고 민회의 발언권을 크게 상승을 시켜요. 원래 그리스에서는 귀족들이 회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사를 결정하는 아레오파고스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아레오파고스 회의보다 군인들과 여러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민회에서 뭐 중요한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공직에 임명될 사람들을 귀족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어요. 자, 공직에 들어갈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 네, 추첨했단 말이에요. 무슨 제도? 공직 추첨제. 자, 그래서 요 페리클레스 같은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 시기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시기였다? 전성기였다. 자, 그 페리클레스는 굉장히 아무튼 현명한 지도자였다 그래요. 당시 대부분의 공직들은 추첨되는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막아낼 장군들은 임기가 1년이었고 이 장군들만큼은 투표를 했어요. 근데 페리클레스는 장군직을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죠? 1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을 했어요. 아, 그쵸. 유능하다 보니까 아테네라는 폴리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페리클레스를 계속 뽑아주고 했던 거예요. 30선을 한 사람이에요. 장군을. 자, 그리고 페리클레스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커요? 머리가 커요. 네. 진짜. 선생님도 똑똑해요. 그래서. 자, 봐요. 페리클레스가 항상 이제 조각되어 있는 조각상을 보면 투구가 이렇게 쏙 안 들어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걸쳐져 있어. 걸쳐져 있죠.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의 나중에 그리스 조각상들을 보면 투구가 쏙 안 들어가고 항상 어떻게 돼 있다? 얹어져 있다. 이렇게 그쵸 얹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게 페리클레스의 흉상이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페리클레스 얘기까지 했고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아테네가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 폴리스들이 많았겠죠. 계속 아테네에게 여러 가지 금이랑 뭔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원래 아테네랑 라이벌 관계였던 폴리스가 어디였다 그랬죠? 자, 스파르타가 있는 이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무슨 반도?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여러 폴리스들이 아테네 독주에 반발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국은 꽝 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스 세계에서 뭐가 일어난 거죠? 그죠. 내분이 일어난, 그쵸, 내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자,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27년 동안 전개됐던 이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세대가 이길 것 같은데?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여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작한 지 6년 만에 페리클레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자, 뛰어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아테네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스파르타에게 멸망당하고 만. 그리고 그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소크라테스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법이랑 교별 그렇죠. 독약을 독당근이라고 하죠. 그걸 먹고 죽게 되죠. 예,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 더 할게요. 자, 그, 자, 여기까지 봤고, 어,